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밤, 저는 제 영혼의 일부가 산채로 뜯겨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핏빛처럼 번들거리는 붉은 조명 아래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만든 미소는 제 얼굴 위에서 차가운 화석처럼 굳어갔고, 제 영혼 없는 손끝은 그저 기계적으로 남자의 축축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원, 올해 62입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이야기는 제 이름이 김정희였던 28,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의 어느 날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1995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에 휩쓸려 휘청거렸고, 그 칼바람은 저희 집의 얇은 창문 또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중소기업 과장이었던 남편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실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죠. 다 끝났어. 이제 뭘 먹고 살지? 매일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의 절망은 제 위로가 가닿을 수 없는 깊은 늪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힘들 것 같다. 나 이제 너랑 애들 책임 못 져. 그의 등은 산처럼 느껴졌던 과거와 달리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젊고 화려한 여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싸늘한 새벽 공기와 이제 막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쌀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벼랑 끝에 선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 분유값과 줄줄이 밀린 월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 밤에는 빌딩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새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미영 언니가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였지만 어쩐지 행색이나 씀씀이가 저와는 달랐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살다간 너나 애들이나 다 같이 말라 죽어. 사람이 일을 해야지. 몸을 갈아 넣으면 어떡해. 언니, 그래도 어떡해요. 이거라도 해야 애들 밥이라도 먹이죠. 언니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긴 몸은 편하고 돈은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대신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고. 그렇게 언니를 따라간 곳이 바로 성인 이발소였습니다. 번화가 뒷골목, 낡은 건물의 2층.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이용원 간판이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입구에 두꺼운 붉은색 벨벳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습니다. 공기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값싼 스킨 향수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들의 욕망이 뒤섞여 질척거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한 붉은 조명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여자들은 하나같이 짙은 화장을 한 채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머리만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의 외로움과 허기, 그리고 추악한 욕망을 돈으로 사는 영혼의 시장이었습니다. 언니, 저 이런 일 못해요. 차라리 굶어 죽을래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영 언니는 그런 제 팔을 붙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처음엔 너 같았어. 근데 굶어 죽는 건 너 혼자가 아니잖아. 내 새끼들도 같이 죽는 거야. 눈 딱 한 번만 감아. 내 자존심보다 애들 밥그릇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열이 펄펄 끓는 둘째를 업고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며 약국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약간 몇천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 처절한 밤, 그렇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지킬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엄마였습니다.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첫 손님은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끈적하고 축축한 감촉에 소름이 돋아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저는 미영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의자에 앉히고 저는 서툰 손길로 그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남자는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기분 나쁜 신음소리를 냈고 거울을 통해 저를 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엄마 미안해를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에 김정이라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웃음과 몸짓을 파는 미스 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은 거짓말처럼 쉽게 벌렸습니다. 하룻밤에 버는 돈이 식당에서 한 달 내내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새 옷을 사 입혔고 먹고 싶다던 과자를 양손 가득 사들고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의 천사 같은 잠든 얼굴을 보며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아이들을 만져도 되는 걸까? 나는 엄마 자격이 있을까?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정희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린 그냥 서비스직이야. 저 남자들 집에서는 마누라한테 구박만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잠시 위로해 주는 거잖아. 연극이라고 생각하라고, 연극. 미영 언니는 저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그 어떤 말로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 일에, 그 공간에 무뎌져 갔습니다. 남자들의 추한 욕망에도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던져주는 돈에 영혼 없이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 29, 30의 시간은 붉은 조명 아래에서 속절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1998년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또 어떤 추한 욕망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을까? 지겨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여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지독히도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다려 입었지만 군데군데 낡은 흔적이 보이는 양복, 반듯하게 빗어 넘겼지만 어딘가 힘이 없는 머리카락.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저는 늘 하던 대로 가면 같은 미소를 얼굴에 걸치고 그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제 요란한 화장과 짧은 치마를 보고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구석진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머리만 좀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냥 머리만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커트는 다른 서비스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으니까요. 네, 네,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어색하게 가위와 빗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른 남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던 욕망이나 탐색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낯선 눈빛에
기계처럼 움직이던 제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쿵 하고 살아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른 여자들과 손님들이 나누는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우리 주변만은 고요한 막이 쳐진 듯했습니다. 오직 서걱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남자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붉은 조명 아래의 작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제 손길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머리를 정성껏 잘라주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남자의 깊은 슬픔이 제 손끝을 통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목덜미와 귀 뒤를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이 참 부드럽네요. 그 말은 제가 이곳에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을에 제 손을 잡으며 그런 말을 던지곤 했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상투적인 칭찬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제 고된 노동을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진심 어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뭉클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계산을 하고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말없이 이발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술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붉은 조명이 아닌 환한 햇살 아래에서 가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이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한결같이 그냥 머리만 잘라주세요라고 말했죠.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구청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었고 몇 년 전 병으로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늘 아내가 제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서툰 솜씨로 삐뚤빼뚤 잘라주곤 했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이젠 그 서툰 손길이 가끔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의 쓸쓸한 말에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들어주었습니다.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죠. 정희 씨도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 그저 저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담담한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붉은 조명 아래에서 인간적인 위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손님과 종업원을 넘어 외로운 두 영혼의 교감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아니었고 저 또한 그에게 웃음과 몸짓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봐준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그는 가끔 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나 학용품을 수줍게 내밀었고 저는 그의 낡은 양복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헝클어진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의 여름,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호 씨가 흠뻑 젖은 채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호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우산도 없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희 씨 혼자 있을까봐, 혹시 무서울까봐 그냥 와봤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조명이 꺼진 어두운 가게 안에 나란히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것엔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빗소리와 달콤한 커피 향, 그리고 제 옆에 앉은 그의 디펜데블한 온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저를 올가매는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 씨, 그가 제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믿음직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어둡고 붉은 조명 밖에서 환한 대낮의 햇살 아래서 당신과 함께 손잡고 걷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같은 여자가, 더러운 돈을 버는 내가 감히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밤 이발소의 붉은 커튼은 처음으로 추악한 욕망을 가리는 장막이 아닌 상처받은 두 영혼을 위한 따뜻하고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미용사 김정희로, 두 아이의 떳떳한 엄마로, 그리고 박성호라는 따뜻한 남자의 여자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 그 희망 하나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아주 잠시 동안만 행복을 허락했던 모양입니다. 2004년 세상이 떠들썩하게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알렸습니다. 그러느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저희 같은 업소들을 향한 대대적인 단속의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동네에는 사복 경찰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매일 밤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여자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여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미영 언니도 어느 날 밤, 정희야, 더는 못 버티겠다. 너도 빨리 여길 떠나.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쓰던 낡은 화장대 위에는 미처 가져가지 못한 립스틱만이 덩그러니 남아 언니의 부재를 실감케 했습니다. 가게는 곧 문을 닫았고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호 씨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라도 단속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주변의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접니다. 박성호. 성호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걱정했잖아요. 정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혹시라도 이름이라도 오르내리면 제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괴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권리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성호 씨, 다 이해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셔야 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제 초라한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끝없는 절망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성호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동네 상가 한쪽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정의 미용실. 제 이름을 내건 첫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제 가게 앞을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거나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애들 다니는 길에 저런 여자가 가게를 차리면 어떡해, 물 나빠지게 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 20년. 제 삶은 끝없는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서 제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곰팡내 나는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부, 요양원 간병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성호 씨를 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비 오는 밤이면 그의 따뜻했던 눈빛이 손이 참 부드럽네요라고 말하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인생은 이대로 실패한 채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과거에 대한 당연한 벌이라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혹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생각이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생기 없이 처진 눈꼬리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제 손을 볼 때면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볼품없는 손. 한때 남자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던 이 손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의 어느 가을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수십 년간 가위를 놓았던 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강한 끌림에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사 첫날, 제 앞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얼굴에 깊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잘 좀 부탁해요, 아가씨. 솜씨가 좋으려나 모르겠네. 아가씨라는 호칭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이름. 하지만 할머니의 꾸밈 없고 순수한 눈을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누군가의 머리를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잘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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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듣는 가위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회한과 슬픔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다듬었습니다. 커트가 끝나고 거울을 본 할머니의 얼굴에 소녀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뻤나? 10년은 젊어 보이네. 아가씨,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먼.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주름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제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기술이, 제 부끄러웠던 손이 누군가에게 이런 순수한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돈과 욕망과 맞바꿨던 더러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중하고 귀한 재능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길고 어두웠던 인생이 마침내 구원받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새롭게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상가 구석에 작은 미용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은 은빛살롱이라고 직접 지었습니다. 젊고 화려한 사람들이 아닌 저처럼 나이 들어가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은빛 머리카락을 위한, 그리고 그분들의 은빛 인생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작고 초라했지만 제 손길로 하나하나 정성껏 꾸몄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조명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광색 조명을 달았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 대신 언제나 구수한 커피 향이 가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은빛 살롱은 단순히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커트 비용은 형편에 따라 받거나 때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서로의 아픈 곳을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머리를 잘라드리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파란만장하고 구불구불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제 깊은 상처도 햇볕에 소독되듯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의 힘으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입니다. 2025년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은빛살롱의 낡은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네며 손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 슬프고 따뜻한 눈빛만은 20년 전 그날과 똑같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였습니다. 세월은 그에게도 어김없이 흘러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단단해 보였던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듯한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맞으시죠? 김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세월의 먼지를 뚫고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제멋대로 가슴을 쿵쿵 찌어댔습니다. 이것이 꿈일까? 아니면 너무나 그리워 만들어낸 환상일까?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그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삼킨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그 세월 속에 담긴 수많은 아픔과 그리움, 후회와 체념이 우리의 눈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원이에요. 김정원, 제 새 이름이에요. 저는 겨우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과거의 김정희는 이제 죽었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새 이름을 몇 번이고 나지막이 읊조리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씨, 참 예쁜 이름이네요. 그날 우리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가게 앞 작은 공원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그는 저를 비겁하게 버렸다는 깊은 죄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재혼하지도 않은 채 두 아이를 다 키워 출가시키고 몇 년 전 구청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홀로 지내왔다고요. 그는 몇 년 전부터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다녔고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젊은 블로거가 쓴 우리 동네의 따뜻한 보물 은빛살롱이라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비 오던 날 당신 손을 잡고 햇살 아래를 걷고 싶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채 비겁하게 당신을 혼자 버려두고 떠난 저 자신을 단 하루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아니에요, 성호 씨. 그때 성호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그때는 너무 젊고 약했잖아요. 세상을 이기기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잔인한 시간은 우리에게서 젊음과 빛나는 기회들을 앗아갔지만 대신 서로의 깊은 상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원 씨, 그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머리를 잘라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커트 비용 대신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듣는 서툴고 진심 어린 사랑 고백. 저는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그 웃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평생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어깨 평생 책임지고 주물러 주셔야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은빛 살롱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어설픈 솜씨로 가게 바닥을 쓸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커피를 타드리며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던 붉은 조명도 차가운 세상의 시선도 뼈를 애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운 미소만이 우리와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제 뒤에서 성호 씨가 조용히 제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원아, 당신 손은 여전히 참 부드럽고 따뜻하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20여 년 전 지옥 같던 현실 속에서 저를 구원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 남은 생을 함께할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 김정원과 박성호의 두 번째 청춘, 어쩌면 진짜 첫사랑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기에 지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이 황혼의 햇살이 더욱 따뜻하고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저희의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의 황혼 로맨스에 큰 응원이 될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